어머니, 여기가 방이에요? 문을 연 순간 드러난 건 창고 같은 골방, 낡은 전기장판, 그리고 그 위에 앉아있던 74세 어머니였습니다. 효자라던 큰아들은 뒤에서 어머니가 원하신 거야 라고 말했고 며느리는 문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담 너머로 들린 한마디 또 나가면 요양원 보내버릴 거예요. 그 협박이 모든 걸 뒤집습니다. 봄이 오면 경기도 외곽의 그 작은 마을에는 항상 벚꽃이 먼저 소식을 전했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연분홍 꽃잎이 흩날리고 구멍가게 앞 평상에는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 마을에서 윤복순 할머니는 누구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두 아들을 키워냈다는 것, 젊어서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갔다는 것, 그리고 큰아들 이재원 씨 집에 들어가 살면서 마침내 고생이 끝났다는 것까지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복순 할머니가 그 집으로 들어가고 난 뒤부터 마을에서 그 모습이 뜸해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침마다 골목 청소를 하고 이웃집 김씨 아주머니와 배추밭을 돌보던 할머니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대문 밖으로 나오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복순 언니 요즘 왜 안 보여? 동네 친구 오정순 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며느리가 몸이 안 좋으니까 집에서 좀 쉬래요. 마을 어귀에서 잠깐 마주쳤을 때 윤복순 할머니가 건넨 말이었습니다. 오정순 씨는 그 말을 듣고도 뭔가 찜찜한 기분을 털어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어딘가 힘이 없었거든요. 오래 사귄 친구의 목소리가 달라졌을 때 그 변화를 눈치채는 것은 가족보다 오히려 이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이재원 씨는 동네에서 꽤 평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잘 차려입고 출퇴근하고 명절이면 이웃에게 과일 박스를 돌리고 부모님 사진을 SNS에 올리며 어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라는 글을 남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글에는 항상 수백 개의 좋아요가 달렸고 댓글에는 효자네요. 복 받으실 거예요 라는 말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 집 뒤편 채광이 거의 들지 않는 좁은 방 한 칸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윤복순 할머니가 그 방에 짐을 풀었을 때는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이 방에서 지내시다가 봄 되면 제대로 된 방으로 옮겨드릴게요. 라고 이재원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 뭘 불편하게 생각해. 내 새끼 집이면 다 좋지. 라고 윤복순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후 모든 것을 결정지어 버렸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지만 윤복순 할머니는 그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방은 집 뒤편 창고 옆이었고 창문은 작아서 낮에도 어두웠습니다. 화장실은 멀었고 방 안에 작은 전기장판만이 겨울 추위를 버텨낼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 무렵 막내 아들 이재민 씨는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면 항상 나 괜찮아, 잘 있어라는 말이 돌아왔고 형네 집에서 잘 모시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형제간 합의로 어머니를 큰 집에서 모시고 재민 씨는 매달 일정 금액을 형 계좌로 보내는 것이 두 형제 사이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윤복순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5시 반에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 박미숙 씨가 방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이미 일어나 있어야 했습니다. 아침밥을 짓는 것은 할머니의 몫이었고 빨래를 돌리고 마당을 쓸고 아이들 등교 준비를 돕는 것도 할머니의 일이었습니다. 밥을 차리고 나면 박미숙 씨는 부스스한 얼굴로 나와서 수저를 들었고 할머니에게는 어머니는 드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먹는 것은 가족이 모두 식사를 마친 뒤였습니다. 그것도 부엌 한 켠에서 남은 반찬으로. 남편을 먼저 보낸 뒤 수십 년을 혼자 살았어도 이런 대우는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이재원 씨가 이미 단단히 못을 박아두었으니까요. 어머니, 재민이한테 여기서 힘들다는 말 하시면 안 돼요. 그 녀석 걱정만 시키지. 어차피 형편도 안 되는데 뭘 한다고요. 그냥 여기서 편하게 사신다고 하세요. 라고 이재원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동생 걱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 말에 진짜 의도가 드러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막내 며느리 정다영 씨가 혼자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민 씨가 바빠서 대신 안부를 여쭤보려 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밥은 잘 드세요? 방은 따뜻하고요? 라고 정다영 씨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불과 2초였지만 정다영 씨는 그 2초 동안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금 어색하게 밝았습니다. 응, 괜찮아. 다 잘 있어. 재민이한테 걱정 말라고 해. 라고 윤복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다영 씨는 전화를 끊고 오래도록 그 침묵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 목소리를 자주 듣지 못했으니 착각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그 이상함은 마음 한켠에 가라앉지 않고 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동네에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쌓이고 있었습니다. 30년 지기 오정순 씨가 이재원 씨 집 앞을 지나다 우연히 대문이 열린 틈으로 마당을 본 것은 그의 이른 봄이었습니다. 어깨가 많이 굽은 윤복순 할머니가 허리를 잔뜩 구부린 채 마당 구석의 화단을 맨손으로 파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 박미숙 씨가 서서 무언가를 지시하는 듯한 손짓을 하고 있었고 할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오정순 씨는 잠깐 손을 들어 인사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두 사람의 분위기가 이웃에게 가볍게 손 흔드는 분위기가 아니었으니까요. 그 장면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때까지는 며느리 텃밭일 돕나보다라고 넘겼습니다. 두 번째 이상한 장면은 한 달 뒤였습니다. 오정순 씨가 이재원 씨 집 담역 골목을 지나는데 담 너머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미숙 씨에게 무언가 부탁하는 것 같았는데 한 가지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병원. 그리고 박미숙 씨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지금 바빠요. 나중에요. 라고 박미숙 씨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해졌습니다. 오정순 씨는 담 너머를 향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복순 언니,
복순 언니 거기 있어? 라고 오정순 씨가 낮게 불렀습니다. 잠시 후 담 너머에서 들려온 대답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정순아. 나 괜찮아. 그냥 지나가. 라고 윤복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라는 말. 오정순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담 너머에서 그렇게 말할 때 뭔가 달랐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고 무언가를 억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정순 씨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이재민 씨가 식당 마감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며 형 이재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안부가 문득 궁금해서였습니다. 형, 어머니 요즘 어때? 건강하셔? 라고 이재민 씨가 물었습니다. 응, 잘 계셔. 밥도 잘 드시고. 동생이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이재원 씨가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한번 올라가 봐야 하는데 요즘 너무 바빠서. 라고 이재민 씨가 말했습니다. 바쁘면 오지 마. 어머니도 편히 쉬고 계신다고. 자꾸 오면 오히려 번거롭잖아. 라고 이재원 씨가 말했습니다. 번거롭다. 이재민 씨는 형의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지만 식당 운영으로 지친 몸이 그 의심을 깊이 파고들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래, 형이 잘 모시고 있겠지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재민 씨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전화가 걸려오던 바로 그 순간 집 뒤편 골방에서 윤복순 할머니는 팔목에 파스를 붙이고 있었다는 것을, 오후 내내 마당 청소를 하고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다가 팔목을 삐었지만 병원에 가자는 말은 이미 나중에라는 말에 막혀버린 뒤였습니다. 이재원 씨 내외가 윤복순 할머니에게 명확한 협박을 시작한 것은 재민 씨가 명절 방문 의사를 밝혔을 때였습니다. 추석이 2달 앞으로 다가오자 이재민 씨가 형에게 전화해서 이번 추석에 다영이랑 올라갈게라고 말했고 그 이후 집 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박미숙 씨가 할머니 방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작은 방은 형광등 하나로 겨우 밝혀지고 있었고 할머니는 무릎에 담요를 올리고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미숙 씨는 방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 표정은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재민이가 오면 아시죠? 여기서 잘 지낸다고 하셔야 해요. 라고 박미숙 씨가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도 따뜻하고 밥도 잘 먹고 편하다고 하세요. 알겠죠? 라고 박미숙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런 말을? 라고 할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박미숙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세요. 어머니, 지금 어디 가실 데 있으세요? 재민이네? 서울에서 식당하는 애가 어머니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짐이 될 거예요. 라고 박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 말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지만 반박할 힘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재민이한테 여기서 힘들다고 하시면요. 박미숙 씨가 잠깐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저희도 그냥 있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모실 수 없으면 요양원 보내드려야죠. 시골에 있는 대로. 거기서는 재민이도 자주 못 올 거고. 라고 박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자식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라고 할머니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자식이요? 저는 자식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며느리예요. 그리고 이 집 주인이에요. 라고 박미숙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할머니는 오래도록 그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평생 소리내어 울지 않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이 먼저 떠났을 때도 아들들을 위해 새벽 시장에 나가던 날도 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에서는 이를 악무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추석이 되었습니다. 이재민 씨 내외가 아이들을 데리고 형네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기름진 냄새가 났습니다. 박미숙 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고 이재원 씨는 거실에서 환한 얼굴로 동생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라고 이재민 씨가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뒤에 계실 거야. 어머니. 라고 이재원 씨가 크게 불렀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 새 옷. 박미숙 씨가 아침부터 준비시킨 차림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다영 씨는 그 웃음이 어딘가 힘겨워 보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오래 살아온 얼굴에는 억지 웃음이 숨겨지지 않는 법입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셨어요? 라고 정다영 씨가 할머니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응, 잘 있었지. 뭘 걱정이야. 재민이 식당은 어때? 라고 할머니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생각보다 많이 거칠었습니다. 정다영 씨는 그 손을 잠깐 더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잡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정다영 씨는 무언가를 더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재민 씨는 형네 집 분위기가 어딘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감지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말을 아꼈고 형수 박미숙 씨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말을 가로막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까 방이 조금 춥다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 라고 이재민 씨가 무심코 말하자 할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그런 말 했나? 괜찮아. 라고 할머니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일러 새로 들인 거야. 따뜻해. 라고 박미숙 씨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그 대화의 흐름이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된 것처럼 이재민 씨는 밥을 씹으면서 그 흐름을 되새겼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이재민 씨가 잠깐 화장실을 가는 척 집안을 둘러볼 때 뒤편의 좁은 방 앞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방문 아래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방은? 라고 이재민 씨가 형에게 물었습니다. 창고로 쓰는 방이야. 라고 이재원 씨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재민 씨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형이 설마 어머니를 이런 곳에. 그는 그 의심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가족은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정다영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어머니 손이 너무 거칠던데. 무슨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라고 정다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수가 일 잘 못하니까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는 거 아닐까? 라고 이재민 씨가 말했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아. 어머니 웃으시는 얼굴이 자꾸 생각나. 눈이 안 웃으셨어. 라고 정다영 씨가 말했습니다. 이재민 씨는 핸들을 잡은 채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이 마음 어딘가에 박혀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서는 오정순 씨가 세 번째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이재원 씨 내외가 출근하고 아이들이 등교한 뒤 할머니 혼자 대문 밖에 잠깐 나왔습니다. 뭔가를 사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 골목을 지나던 오정순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복순 언니, 라고 오정순 씨가 반가워 불렀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반가움과 불안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오정순 씨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순아, 나 좀 이상하지? 요즘? 라고 할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잖아. 라고 오정순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이재원 씨 집 대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미숙 씨가 뭔가 두고 간 것을 가지러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나 그냥 가볼게. 있어. 라고 할머니가 빠르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오정순 씨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굽은 어깨, 작아진 걸음걸이, 그리고 방금 전 눈빛에 담겼던 것. 오정순 씨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사람의 눈은 정직합니다. 그리고 그 눈을 오래 알아온 사람은 반드시 알아채게 됩니다. 오정순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결심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로부터 열흘 뒤에 일어났습니다. 오정순 씨가 이재원 씨 집담 곁을 지나던 저녁이었습니다. 담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재원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밖에서 그 여자 만나요?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라고 이재원 씨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할머니의 목소리는 그것과 대조적으로 작고 낮았습니다. 그냥 지나다 만난 거야. 라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지나다 만나도 안 돼요. 또 한 번 그러면 진짜 요양원으로 보낼 거예요. 아주 먼 데로. 라고 이재원 씨가 말했습니다. 오정순 씨는 담에 등을 대고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재원 씨의 목소리는 평소에 동네에서 보여주던 그 온화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서늘하고 단단하고 무서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정순 씨에게는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오정순 씨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이재민 씨 전화번호를 수소문했습니다. 복순 씨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예전에 번호를 한번 받아두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낡은 수첩을 뒤져서 번호를 찾아내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틀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그래도 확인해야 한다는 마음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오정순 씨는 숨을 한번 고르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이재민 씨죠? 저는 어머니 윤복순 씨 동네 친구 오정순이에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라고 오정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이재민 씨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라고 이재민 씨가 물었습니다. 글쎄,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넘기기엔 이상한 게 너무 많아서요. 직접 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 허투루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라고 오정순 씨가 말했습니다. 이재민 씨는 그날 오후 식당 직원에게 저녁 영업을 맡기고 아내 정다영 씨와 함께 차를 몰았습니다. 정다영 씨는 남편 손을 한번 꽉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형네 집에 도착한 것은 저녁 7시였습니다. 사전 연락 없이 명절도 아닌 날에 갑자기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이재원 씨가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을 때 동생 내외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연락도 없이 왔어? 라고 이재원 씨가 말했습니다. 형, 어머니 지금 어디 계셔? 라고 이재민 씨가 바로 물었습니다. 뒤에 계시겠지. 라고 이재원 씨가 말했습니다. 이재민 씨는 형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미숙 씨가 부엌에서 나와 막아서려 했지만 이재민 씨는 이미 집 안쪽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뒤편으로 가는 문을 열자 어둑하고 좁은 통로가 나왔습니다. 그 끝에 방문이 있었습니다. 이재민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형광등 하나, 낡은 전기장판, 구석에 쌓인 살림살이들, 그 위에 윤복순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재민 씨와 눈이 마주친 할머니는 처음에는 놀라고 그 다음에는 무언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숨기고 싶은 마음과 이제는 말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라고 이재민 씨가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목이 꽉 막혔습니다. 재민아, 너 왜 왔어? 라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주무셨어요? 여기가 방이에요? 라고 정다영 씨가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이재원 씨와 박미숙 씨가 들어섰습니다. 재민아, 이건 오해야. 어머니가 당신 이 방이 좋다고 하셔서 라고 이재원 씨가 말했습니다. 이재민 씨가 천천히 형을 돌아봤습니다. 눈에서 뭔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형이 어머니를 여기서 지내게 했어? 내가 매달 돈 보낸 게 어머니 모시라고 보낸 거 아냐? 라고 이재민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된다고? 어머니 모시는 게 쉬운 줄 알아? 라고 박미숙 씨가 대뜸 받아쳤습니다. 형수님, 지금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정다영 씨가 말했습니다.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재원 씨가 이재민 씨의 팔을 붙잡으며 밖으로 나가자고 했고 박미숙 씨는 할머니가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재민 씨가 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려 하자 이재원 씨가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어머니는 여기 계셔야 해. 지금 네가 어머니를 데려가면 나중에 후회해. 라고 이재원 씨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후회? 지금 형이 나한테 그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이재민 씨가 말했습니다. 그 집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골목에서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재민 씨 내외는 어머니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재원 씨와 박미숙 씨가 문을 막고 몸으로 막고 법적 권리를 들먹이며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할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재민 씨는 결국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족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 막내 아들인데 형이 어머니를 골방에 가두고 일을 시키고 있었어요. 협박도 있었고요. 와주실 수 있어요? 라고 이재민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차 2대가 도착하는 데는 15분이 걸렸습니다. 주택가 골목에 경찰차가 들어서자 이웃 몇 명이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오정순 씨도 대문 앞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손을 가슴에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재원 씨와 박미숙 씨는 처음에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이재원 씨는 가족 내 일에 왜 경찰이 개입하느냐고 따졌고, 박미숙 씨는 어머니가 이 방을 직접 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할머니를 직접 만나 진술을 들었습니다. 방 안에서 윤복순 할머니를 마주한 경찰관은 방 상태를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좁고 어둡고 냉기가 도는 방, 구석에 놓인 약봉지들, 그리고 혼자 오래 있었던 사람 특유의 정적이 그 방에 배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신 것이 할머니 의사로 계신 건가요? 불편하신 것 있으신가요? 라고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래도록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그 방에서 이제 더 이상 거짓으로 괜찮다고 말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밥도 뒤처리로 먹고, 일도 많이 하고, 아들한테 말하면 먼데 버린다고 해서, 라고 할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진술 하나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오정순 씨가 목격한 내용이 진술서로 작성되었고, 이재민 씨가 그동안 매달 송금한 내역과 이재원 씨의 통장 내역이 비교되었습니다. 이재민 씨가 어머니 생활비로 보낸 돈이 어머니에게 쓰인 흔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팔목에 남아있던 오래된 멍과 삐어있던 팔목도 기록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들은 처음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재원 씨가 어머니 명의로 가입해둔 보험회약, 어머니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어머니에게 일을 시키면서 그것을 가다 도움이라고 주변에 말해온 것, 협박성 발언들, 하나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박미숙 씨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잘 모셨어요. 어머니가 알아서 그 방에 계신 거예요. 라고 박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 방에 창문이 하나 있고 환기가 전혀 안 되는데 어머니가 원해서 거기 계셨다는 게 맞습니까? 라고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박미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재원 씨는 끝까지 자신이 어머니를 잘 모셨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 그 주장은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은 어머니의 눈물보다 천천히 움직이지만
결국 움직입니다. 수사 결과 이재원 씨와 박미숙 씨는 노인 학대, 재물 횡령 등 복수의 혐의가 확인되어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수갑을 차고 나오는 두 사람을 지켜보며 이재민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모시러 가지 못했다는 것, 형을 믿었다는 것, 아내가 이상하다고 했을 때 더 빨리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 어머니, 죄송해요. 라고 이재민 씨가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뭘 잘못했어. 엄마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라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스스로를 탓하는 어머니의 말이 어떤 원망보다 더 오래 이재민 씨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볕이 잘 드는 방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재민 씨 내외가 식당 한쪽을 줄이고 마련한 방이었습니다. 창문이 2개였고 낮에는 햇살이 바닥까지 들어왔습니다. 윤복순 할머니가 그 방에 처음 들어서던 날 햇살이 손등 위에 닿자 한참을 가만히 서 계셨습니다. 오래 기억하고 싶은 것처럼 정다영 씨가 따뜻한 미역국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생신은 지났지만 늦게라도 차렸어요. 라고 정다영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국그릇을 받아들고 오래 내려다보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국 얼마만이냐? 라고 할머니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밥상 앞에서 할머니는 처음에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드시더니 멈추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이재민 씨와 정다영 씨도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셋이 같이 밥을 먹는 그 저녁 식탁이 윤복순 할머니에게는 아마 수십 년 만에 가장 따뜻한 저녁이었을 것입니다. 한편 동네에서는 오정순 씨가 복순 씨한테 전화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복순 씨 목소리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힘이 생겼다고. 오정순 씨는 전화를 끊고 혼자서 한참 웃었습니다. 내가 잘했다. 잘했어. 라고 오정순 씨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작은 용기, 그 수첩에서 찾아낸 전화번호 하나가 한 사람의 남은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상은 때로 가장 작은 행동 하나로 움직입니다. 세상에는 말 못할 고통을 혼자 삼키고 있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가정을 흔들까봐, 늙고 약해진 자신을 탓하며 이를 악물고 참는 어머니들이 그 침묵을 깨는 것은 거창한 영웅이 아니어도 됩니다. 30년을 알아온 친구의 눈빛 하나, 담 너머로 귀 기울인 이웃 한 사람으로도 충분합니다. 윤복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막 다시 시작되었으니까요. 아침 햇살이 드는 방에서 따뜻한 밥을 먹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